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올 한해 마지막 거래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동안 올 한해 또 주식 투자하시냐고, 또 주식 공부하시느냐고, 또 종목 발굴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다 희망찬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은 치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2만 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어제 6% 넘게 상승해서 마감에 됐는데 6거래 연속 쉬지 않고 달리면서 오늘 65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투탑이 잘 달려주면서 코스피가 고개를 드는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 만큼 좀 뒷심을 강하게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 담아봅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은 불안하기만 하죠. 오늘 장중에 1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 중에 한 종목 LNF 소식입니다. 지금은 일부 낙폭을 줄여서 한 9% 그래도 꼭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 소식 때문입니다. 이제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테슬라와. 그런데 이 계약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그걸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일단 테슬라와 워낙 이제 LNF는 양극재의 선두주자였는데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2023년 2월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작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약 2년간의 공급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화들짝 놀라셨냐면 많은 분들이 계약 금액이 3조, 거의 8,300억 원 규모였는데 이게 900만 원, 1,000만 원 안쪽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계약이 또 해지가 됐나?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게 이제 사실적으로 드러났다라는 부분이고요. LNF 회사 측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공급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만한 그런 요소는 내뱉었는데 하이니켈 주력 제품 출하나 공급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국내의 주요 셀 업체향 출하도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심은 그대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에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년간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그런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우울하다가 그래도 3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출하량이 사상 최대를 찍는 흐름들을 기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반응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4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견조한 실적을 예상하기도 했고 내년 경쟁사 대비해서 출하도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더해졌습니다.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의 함량을 굉장히 높인 거거든요. 95%. 그러면 약간 고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같은 고급 전기차에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용 단결정 하이니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원통형 배터리에 최적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왜 중저가 전기차나 요즘에 이제 ESS 핫한데 LFP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쪽에 쓰이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LNF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취급을 하죠. 이 포트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약 해지 같은 느낌의 소식이 이제 공시가 딱 뜨자마자 그럼 3.8조 원, 3조 8천억 원의 금액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이냐 이렇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도 2건의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13조 원 이상 규모가 이제 날아갔잖아요. 이를 보면서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포드가 9조 6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미국 제조사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이런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LNF의 충격적인 소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이제 급락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계의 그 수주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기차 보조금도 없어졌고요. 유럽 전기차 정책도 일부 좀 변화가 되면서 전기차 수요 이런 부분을 좀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스토리텔링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LNF가 장중에 12% 빠지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공시 규정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이고 테슬라와 LNF의 그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12월까지잖아요. 그걸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 납품 금액 1,000만 원 이하인데 그 기준으로 공시 금액이 하향 조정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출하량을 늘면서 전방 수요가 견조할 거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소는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이나 그리고 컨센서스를 나쁘게 할 만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유지했는데 현재 주가가 9만 원 라인대에서 움직이잖아요. 오늘 급락해서 목표 주가 10만 원 그걸 좀 유지했다는 거. 목표 주가 단의 흐름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유한타증권도 오늘 아침에 LNF에 대해서 발빠르게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물론 큰 방향성의 문제는 없는데 골자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연이 문제다. 이런 포인트를 내세웠습니다. 이 공정 공시 같은 경우에 이제 샘플 물량 약 1,000만 원 이후에 이제 종결된 그런 사안이라고 밝혔고요. 테슬라 공급망과 생산 전략 변화 영향을 봤을 때 북미 쪽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깎이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 양산 속도나 규모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흐름도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도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최근 해당 계약, 매출 부분은 워낙 좀 미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NF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4680이나 뭐 하이닉의 전략 같은 거를 버리지 않고 기존대로 쭉 유지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좀 불편한 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유한타증권에서 말하는 건 여기서 테슬라의 큰 운영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바뀌지 않아도 기술 그리고 수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행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먹거리 같은 경우에 이후에 찾아 먹게 되면서 실적 데이터는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우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이 리포트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LNF 소식이 나타난 이후에 테슬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3% 이상 떨어져서 마감이 됐는데요. 테슬라 내년 생산 목표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LNF 공시에서도 봐도 테슬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만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 급감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룹 인수 200억 달러, 29조 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게 뭐 타당한 금액이냐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전기차주,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흐름들, LNF에서도 연결된 파생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F 과연 하락폭 얼마만큼 뒤집을 수 있을지 오늘 관건 중에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소식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물론 오늘 3%대 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폴란드에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굉장히 열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그리고 대량 화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포병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3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 단위는 4조 5천억 원인데 여기 5조 6천억 원이잖아요. 부가세 23%를 붙인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5조 6천억 원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 계약 규모를 보면 13조 원이 넘어섰는데 이 소식은 3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5조 원 규모였고 작년 4월 2조 좀 넘게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 다 더하시고 이거 더하면 13조 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성과인 것이 단일 체계, 무기 체계, 천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비나토 회원 국가에 수출액 10조 원 넘게 이 나라가 돈을 써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K방산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뭐가 장점으로 꼽혔을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가격 괜찮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현지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맞물리니까 결국 비회원국인 우리나라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 경쟁사에 가격도 저렴하면서 비슷한 동급의 성능의 무기를 만들어준다라는 데에서도 K방산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 해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강력한 수주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경쟁사 대비 평균 30% 가까이 저렴하고 품질 경쟁사 대비 거의 100% 가까운 비슷한 수준, 동급 수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주 창고가 수주 곡간이 얼마나 차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4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수출의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토 동부 전선이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장비가 좀 부족을 해서 K방산 무기를 원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골드만삭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분석하면서 향후 5년간 신규 시장 추가 수주 한 16조 원 정도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우디, 폴란드, 미국 쪽을 또 추가 트리거, 주가 상승의 추가 트리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와 대비를 해봤을 때 잠재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반영했을 때 13%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봤고요. 이렇게 잘하는데 유럽의 여타 동종 방산 기업 대비해서는 36% 할인이 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증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목표 주가 150만 원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앵커 브리핑 다시 이어가고요. 지금 시간 한 13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시장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3분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연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장이 쉬어감에 따라 우리 시장도 조금 지지부진한 시작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고점을 4,225포인트까지 높였습니다. 연중 최고점 그리고 사상 최고치가 4,226포인트니까요. 오늘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 안에서 트레이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다시 힘을 내주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과연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연중 최고점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0.84%가량 오르면서 오늘 정규장 들어서 처음으로 12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65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2.58%가량 급등 중인데요. SK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까지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둘 다 내년
전망이 굉장히 좋죠. 모건스탠리에서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를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도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파는 흐름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에서는 둘이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볼 만하고요. 오늘 좀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 포괄적 규제에서 이제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규제하는 방안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압박이 됐었는데 이 점이 이제 연간 장비 허용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호재성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올라주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외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장인데요. 반도체 투톱이 좀 지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돼서는 LNF의 소식이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드와의 계약 해지 그리고 FBPS와의 계약 해지 소식에 이어서 배터리 소재단까지 계약에 관련된 이 축소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주들 낙폭이 지금 좀 과한 상황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9%가량 급락하기도 했는데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2.89%가량 하락, 포스코 퓨처엠도 4% 넘게 빠지면서 이 배터리 소재단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방산주 그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9% 넘게 급등 마감을 했었죠.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가 됐었고 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달 착륙 로켓을 개발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폴란드와 수주 소식이 나왔죠. 5.6조 원가량의 추가 천무 유도 미사일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장초반 3%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이버가 4% 넘게 급등하면서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일단 0.1%가량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1.47%가량 하락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하이브가 있겠는데 하이브가 지금 1.25%가량 오름세거든요. 일단 엔터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하이브 영업이익 전망도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더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진스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거든요. 뉴진스 다니엘을 제외한 멤버들 모두 다 뉴진스로 돌아와서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다니엘만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리스크 해지 해소가 됐다라는 그러한 긍정적 평가를 안고 오늘 주가가 1% 넘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고려아연 같은 원자재 종목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LS도 동가격의 상승과 함께 좋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금은동이 어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간밤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좋았던 종목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포스코홀딩스 3% 넘게 하락이고요. 고려아연도 4% 넘게 하락, LS도 0.6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이제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인데 배터리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 소재단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와 반대되게 반도체 단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제주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14%가량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3.57%가량 상승, 그리고 ISC도 2.57%가량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반도체 투톱의 상승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부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소부장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HPSP라든지 리노공업은 1% 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깊은데요. D&D 파마텍이 5.73%가량 하락하고 있고 케어젠도 3.88%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HLB는 그래도 5.4%가량 오르면서 비만 치료제 단 안에서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HLB만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익 IPS도 4.31%가량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제 좋았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다만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좀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원익홀딩스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긴 한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올해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1200%가량 올랐으니까요.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ES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늘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 안에서 로봇 손을 만드는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엔터주들이 좋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2% 넘게 상승, YG 엔터테인먼트도 3.71%가량 오름세입니다. 일단은 엔터주 관련해서 내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 하이브의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한데 저출산 대책 관련주가 내년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함께 맞물려서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르코스라든지 꿈비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 중소형 건설주가 크게 움직이는데 오늘 정책 관련된 모멘텀 붙은 종목들이 좀 코스닥 시장에서 크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동신건설과 상지건설은 상한가 기록했으니까요. 이 점도 잘 눈여겨보시죠.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최고치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0.12%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225포인트, 4,22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9%, 약 1%가량 하락하면서 9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흐름이 좋은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이 코스피를 연중 최고치 그리고 사상 최고치까지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도 0.4%가량 오르면서 6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매매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주고 있는데 3,3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1,300억가량, 기관은 2,000억가량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거래 마지막일이다 보니까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또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쏠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분위기가 코스피,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체크되고 있는데 개인은 3,000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 2,400억, 기관은 6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 올해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제가 어제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S&P 500 올 한 해 기준으로 누가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순위를 매겨서 탑 10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올해는 메모리가 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론이 결정적으로 막판에 더 보여주고 있는 듯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우수수 떨어지는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점은 마이크론은 3.4% 상승하면서 마감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년 유망주로 또 선정이 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호재성 보도 때문에 주가는 반응하는 듯한 흐름들이 있었고 워낙 엔비디아는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빼서 아직까지 저렴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마이크론으로 돈을 또 들이는 그런 흐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또 미국 증시가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고평가됐고 마이크론 밸류 부담은 제한적이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앞서서 엔비디아는 오늘 좀 미끄러져서 내려졌습니다. 어제 그룹 인수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상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또 해드렸는데
200억 달러잖아요. 우리 돈으로 29조 원. 그러다 보니까 매출 대비해서 사실상 인수 금액이 말이 되느냐라는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걸 좀 차치하고서라도 그룹을 사실상 인수했는데 출연용 자체 칩 생산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전략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HBM의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HBM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HBM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겠다. 이렇게도 결론이 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12만 원 선 위를 넘어섰죠.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SK하이닉스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 6% 종가 형성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마이크론과 함께 병렬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는 AI 반도체주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떨어진 가운데서도 마이크론이 선방한 이후 올해 메모리의 왕자를 잘 지키고 있다. 그에 따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 이런 부분도 연결해서 내년에 주요 포인트니까 관심사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삼성전자가 TSMC를 정말 뒤흔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매체에서 정리해서 보도된 내용이었고요. 엔비디아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 얘기해드린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 그룹을 사실상 인수하는데 일반적인 인수는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핵심 기술과 라이선스와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론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룹과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이슈를 이 대만 매체에서 찝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최첨단 물량을 거의 다 TSMC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2차 공급자로서의 역량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편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측면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한다면 훨씬 더 체급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물량 확대나 공급처 다각화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매체에서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의 내년 파운드리 대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탈 TSMC 말고 다른 데를 눈여겨봤다라면 삼성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뭘 하느냐. 미국의 텍사스주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팹이라고 해서 테일러 팹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하면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첫 장비 반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중 웨이퍼 처음으로 이제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공정의 퀀텀 점프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이제 초기 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일러 팹에서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팹, 테일러 팹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수율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기 위해서 조금 더 난이도 낮은 4나노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최첨단 공정인 2나노로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2나노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TSMC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같은 레벨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여야 되는 현실 이런 부분도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퍼 기준으로 한 2만 장 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곱하기 2배 이상으로 월 5만 장을 양산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다부진 각오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나노 공정 양산이 어떻게 보면 좀 본격화되는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장, 월 10만 장입니다. 그 규모로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언급들 현재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AI6 수주 계약 23조 원. 그때
굉장히 대박들이다 이렇게 또 칭찬하기도 했었는데 이 외에도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와 그 두뇌를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엑시노스 2600 수주도 있었고요. 중국 요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할 때 그 맞춤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수주한 바가 있고 앞으로 퀄컴 같은 경우도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차세대 AP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부문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 2나노 설비 관련해서 2나노는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성 캠퍼스가 유일해서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 테네시 요 부분 테일러 팹 양산을 확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의 그 전략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년 삼성그룹의 파운드리 전략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 생태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이니 이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자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룹을 사실상 인수했다는 지금 계속 스토리텔링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생태계 그때 이제 왜 그룹을 인수했지? 지금 뭐 매출 대비 그 금액이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도 GPU에 대해서 그렇게 우위론을 강조했는데 왜 갑자기 추론형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증권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그 생태계에서 추론 이런 부분을 흡수하면서 미래 경쟁력 그리고 미래 경쟁사들을 거의 흡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현대차증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락인 구조라고 해서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한 번 들어온 고객사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전략, 그런 부분으로 락인 구조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이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고서가 길었어요. 그런데 내년 반도체 시장 1조 달러 시대 최대 수혜축이 AI 인프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1년 사이 26%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메모리 가격도 급등할 거고 3나노 이하 최첨단 이런 부분에서 GPU, CPU, AI 칩 이런 부분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40% 가깝게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가격 상승, 왜냐하면 공급자가 절대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잘 가는 것과 다름없지만요. 오히려 지금 보수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흐름 얘기를 했고 미즈호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45달러로 유지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귀금속이 대폭락해서요. 근데 폭락의 그 깊이 이런 부분이 좀 깊어서 이거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금과 은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올 한해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떨어졌는데 그게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 이후에 가장 큰 폭락이었고 5% 떨어졌는데 올해 이어 두 번째 5% 떨어졌다, 급락이었다라는 부분 좀 주시하시더라고요. 은 선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9월 이후 최대 일중 낙폭을 기록했고 귀금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백금과 팔라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2000년 이후 최대 일중 하루폭으로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연말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그런 유동성이 좀 굉장히 얇아진 그런 상황인데 그게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귀금속은 랠리를 펼쳤는데요. 은이 올해 155%로 가장 뜨거웠던 자산에 이름을 올렸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수출을 좀 제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AI 산업에서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소재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은이 155%였고 올 한해 금은 72% 성장했거든요. 근데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있는 상황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한해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귀금속은 랠리를 펼쳤는데 하루의 급락폭은 좀 커서 그런 부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의견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감소로 변동폭이 좀 커졌다라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연말 유동성이 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과도한 의미 부여는 제한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국 퓨처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귀금속의 투기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이 좀 쏠려 있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이런 부분은 다소 좀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과연 방향성은 어디로 갈지 잘 가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테 8거래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로봇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올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은 대형주에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거래금 이런 부분은 다소 주춤할 수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조정 기관들의 이런 부분도 신경 쓰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잘 마감할 수 있을지 이분 전화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우리가 또 잘 견뎌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정말 한 해가 우리가 보통 한 해가 지나면 뭐 다사다난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시장도 올해도 뭐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장을 보면 여느 때 퇴장일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소소하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드라마처럼 어떤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금 보면은 시장을 주도했던 게 지금 반도체와 지금 로봇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월 달에도 연속성을 갖게 해줄 수 있는 CES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젠슨항도 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보면은 어제의 그 로봇들이 강한 모습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좀 조정을 또 어제 강한 종목들 한라캐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상당히 조정을 세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 모닝콜드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한없이 어떤 일정 방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더 1월 달에 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어떤 형태를 갖춰줘야 되겠습니까? 조금 조정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좀 아름다운 조정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조금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 보면은 물론 로봇하고 AI가 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NPU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며칠 전에 이제 반도체와 함께 같이 움직였는데, 거기서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오퍼레이지 테크놀로지였는데 오늘은 뭐 제주 반도체가 좀 거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 시장을 이제 내년에는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이런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한정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 전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제 뭐 12조가 하루 거래 대금이 12조가 터지는 거기에서 뭐 거의 두 종목이 8조 가까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역할은 좀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틈새 전략으로 뭐 건설주들 좀 이렇게 좀 움직이고, 그죠?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 좀 조정 보고 또 저출생 관련한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드리자면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전략 많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난희 이들이 네. 온 파트너의 분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 바로 이어서 내년에 돈 되는 트렌드는 과연 어디 있는지, 자금은 어디로 쏠릴 것인지 그 전망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9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51% 내린 48,461.93, S&P 500 지수는 0.35% 하락한 6,905.74, 나스닥 지수는 0.5% 떨어진 23,474.35에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의 약세가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을 키웠다. 전반적인 매도세 속에서도 일부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월가에서는 당이 조정해도 내년 증시가 다시 오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21명의 전문가 전원이 S&P 500 추가 상승을 예상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9%로 4년 연속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JP모건은 목표치를 7,500으로,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익 모멘텀이 기술주를 넘어 확산 중이라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평가와 과도한 낙관을 경계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치를 7,100으로 낮추며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곧 다가옵니다. 붉은 말의 해인데요. 트렌드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잘 난다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오늘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트렌드 너무 잘 분석을 해주셔서 올 한 해 저희가 좀 든든하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트렌드도 분석을 해주신다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자, 사실 올해는 AI로 대변이 됐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지점에 있는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맞습니다. AI가요, 이제는 우리 삶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예. 2026년에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 같아요. AI가 단순히 특정 회사가 잘 나가고 특정 기술들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이제는 우리의 단순한 소비, 단순한 구매에서도 모두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경기 상황에 사람들의 소비가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어떤 선택들이 우리 눈앞에 주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소비 트렌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AI 대전환 시대 트렌드 이렇게 딱 명명이 돼 있는데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이 AI가 이끄는 우리의 삶은 사실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일자리, 네. 일터, 그리고 조직, 인사 방향성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혹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요즘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I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 조직들은 이 환경에 맞춰서 본인들의 업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업이 재정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일들도 재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AX 조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AX라는 것이 AI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 안에 사람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목적, 우리 기업의 목적,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춰서 유연하고 자율성 있게 조직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경계도 없고요, 위계도 굉장히 없고요,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뉴얼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들이요,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배우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리고 이 조직과 문화가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올 한해 AI 시대 이렇게 겪어보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AI 시대에는 AI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확실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은 그게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이 인재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예.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저희는 파이라고 생각해요. 파이. 네, 예. 파이가 사실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다리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인공지능을 쓰지 못한다는 건요, 사실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 한 다리는 무엇이냐? 결국 나만의 전문성인 거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업,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만의 전문성도 충분히 하나의 다리로서 여겨져야 합니다. 그 상황이어야지만 내가 인공지능으로서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새로운 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이형 인재가 네.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내가 파이형 인재에 해당이 되는지 끊임없는 자기 검열이 좀 네, 필요한 맞아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요즘에 주가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이 되게 각광받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자리 로봇이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인즉슨 AI 시대에 우리 사람이 고유로 지켜야 될 영역은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뭘지 네. 좀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인공지능 얘기, AI 기술 얘기, 디지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의외로 그래서인지 최근에 인간 얘기를 사실은 더더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휴머노이드들, 인공지능 기술들의 기준이 인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술이나 기계로 어떻게 대체될 것인지, 또 얼마나 우리들을 보조해 줄 것인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유일성이나 역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분이나 건강,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단순히 일을 쳐내고 또 혹은 무언가를 힘을 써서 이루어내고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AI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뭔가를 먼저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딱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 변화의 본질 이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연구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요즘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네. 제가 어떤 정보를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AI가 보고서를 해주고. 갖다 줘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편의성이겠죠. 아무래도 내가 애를 덜 쓰더라도 아무래도 먼저 AI가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그중에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클릭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인데요. 이 클릭이 줄어드는 시대다 보니 우리들의 의사결정 과정들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요, 우리 브랜드를 만날 때요, 긴 과정을 거쳤어요. 인지하고요, 탐색하고요, 또 비교하고 선택한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만났었는데요. 요즘은 그 중간 과정들 다 없어졌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인지하면 바로 구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의 정보를 인공지능에 맞춰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 최적화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바로 갖다 줄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자율성을 가지고 클릭을 했다면 지금은 갖다 주는 것을 보고 바로 선택하는 시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비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그런 걸 보면 특히나 제가 필코노미 이 단어를 좀 들었을 때는 약간 느낌 왔거든요. 이게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예. 필코노미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기분이 경제가 되는 시대를 기분이 의미합니다. 경제, 예. 네, 맞습니다. 이 기분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특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이 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기 때문에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요렇게 맥락이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이 소비의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 때문에 물건을 사고요. 기분 때문에 밥을 먹고요. 또 기분 때문에 어딘가를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소비자들의 기분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광고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광고가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싼지 이런 것들만 강조를 했다면요. 요즘은 다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 서비스를 쓰면 신나지십니다. 우리 제품을 쓰면 행복해지십니다를 강조하고요. 결국 소비자들도 그러한 포인트들에서 내가 요거를 한번 써봐야지, 이곳을 가봐야지, 이것을 먹어봐야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코노미, 기분 따라 소비한다. 그런 부분으로 2026년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트렌드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대에 뭔가 선택의 여지는 AI가 대신 해주니까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AI와 함께 그 협업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 이미 구축이 됐고 앞으로도 그게 더 깊숙이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AI와 협업은요, 저희 지금 정말 모든 곳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에도 각종 기관, 기업, 학계에서 AI와 어떻게 협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핵심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인간이 결국 인간만의 관점, 인간만의 뷰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와닿았던 화두가요. 인공지능 과연 우리의 도구인가 우리의 동료인가라는 점이었었는데요. 예. 저는 도구의 시대는 이미 올라선 것 같아요. 단순히 도구가 아닌 우리의 동료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상사는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도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협력하는 AI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역량도 잘 챙겨야겠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분야, 전문 분야에서는 탑이 돼야 된다. 네. 예,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역량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 내년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공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 되면은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누는데 뭐니 해도 몸 건강, 정신 건강,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건강한 삶이란 이런 부분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삶 같으신지요? 네, 요즘은 건강이 너무나 화두죠. 네. 그거에 아무래도 장수와 웰니스 시대가 됐고요. 요즘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도 들리는데요. 그것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간이 중요해지고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거는요, 요즘은 지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아는 것이 많은 것, 지식이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고 또 한때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감성지능, EQ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건강 관련 정보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나에 맞춰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강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건강지능이 중요해진 이유는요, 그것이 결국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더더욱 많아지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더더욱 우리 삶과 우리의 일터에 들어올수록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나의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는 나의 건강에서 나옵니다. 결국 건강이 나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이것이 더더욱 확장돼서요, 요즘은 우리 조직 안에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이 결국 조직의 경쟁력, 또 조직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야말로 사람, 신체 이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건강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지능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가슴에 콕 박히네요. 사실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건강지능으로 이 적토마에 나왔다시피 네. 이런 부분 좀 활기차게 사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각오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네. 제가 건강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요. 요즘은 무엇이든지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비만도 치료의 대상이고요. 맞아요. 뭐 질병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신약들 나오는 것도 맞지만 요즘은 노화도 치료의 대상이에요. 노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건강이라는 것이 트렌드 또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6년도 오늘이 올 한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내년 유망 섹터는 뭔가요? 라고 인터뷰 보면 제약바이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인터뷰면서 하게 되네요. 네. 건강한 2026년도 사시기 위해서는 트렌드 확실히 아시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맛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나와주셔서 내년도 전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트렌드 잘 추적해서 좀 수익의 기쁨 많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4200선 고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전 교수는 이데일리 TV 경제쇼 요녹화에서 국내 증시가 적정 가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교수는 현재 코스피는 적정 수준보다 약 20% 높은 상태라며 내년 코스피의 균형지수는 3,500선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와 광희 통화량, 일평균 수출액 등 것이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현재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미국발 인공지능 투자 열기와 관련한 거품 가능성도 경계 요인으로 언급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 하락 흐름과 달리 원화 가치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경우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교수의 보다 구체적인 진단과 전망은 오는 12월 31일 저녁 8시 이데일리 TV 신년 특집 이지의 경제쇼유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트렌드로 짚어볼 키워드는 바로 취업시장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취업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창구가 의외로 뉴스가 아니라 SNS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업자녀 브이로그인데요. 이 브이로그를 보면 하루 일과가 꽤 빼곡합니다. 아침에는 집안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설거지를 마친 뒤 노트북을 켜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직장은 없지만 하루가 비어있는 느낌은 전혀 없는데요. 이처럼 전업자녀란 직업 대신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는 성인 자녀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생활과는 분명히 다른데요. 청소, 빨래, 요리처럼 집안에서 맡은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을 책임지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콘텐츠가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취업 지표의 급격한 냉각이 있습니다. 2030 생고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분류되는 청년은 이미 70만 명을 넘어섰고요.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44%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실제 취업자 수보다 구직 대기 또는 쉬었음 인원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는데 취업 시점이 늦어지면서 청년들의 독립 시점 역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청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집안에서 맡은 역할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선택을 전업자녀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은행에서는 금요일 조기 퇴근이 정식 제도로 도입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줄지만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업무 전산화로 마감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무 구조 자체를 조정해도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이 전업자녀 그리고 주 4.5일제는 위치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지만 지금의 노동 강도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반응은 다소 아이러니했는데요. 근로자를 위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자 오히려 주가가 먼저 움직인 쪽은 로봇주였습니다. 주 4.5일제와 노란 봉투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커진 건데요. 근로시간은 줄고 인건비 부담과 파업 리스크는 커질 수 있는 환경에서 과연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안으로 시장이 주목한 것이 바로 자동화 그리고 로봇입니다. 로봇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또 노조나 파업 리스크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또 노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로봇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동 리스크 전반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근로 손실일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으로 로봇 투자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기대가 형성됐고 이 기대가 현재 로봇주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나타나는 흐름을 정리해보면 취업시장에서는 전업자녀가 늘고 있고 노동시장 안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또 자본시장은 그 변화의 비용과 대안을 로봇과 자동화에서 먼저 찾고 있습니다. 취업 전과 취업 후 그리고 노동의 앞과 뒤에서 동시에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에는 취업시장도 근무 환경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해보면서 저는 내년에 또 흥미롭고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2025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증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은데요. 정말 끝이 아주 좋지 않으면 기분이 정말 마지막에 좋지가 않거든요. 찝찝하고. 근데 지금 마무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아주 좋을 뿐더러 지금 이 올라오는 과정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기대도 되는 지금 한 해가 되겠죠.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었다면은 정말 이게 찝찝하죠.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주식을 안 하더라도 뭐 코인이나 금이나 어떤 대체 자산의 투자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나 무슨 뭐 은행 예금만 할래 적금만 할래 이런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산 시장의 상승이 일어나고 같이 그거를 향유하고 끝나면은 기분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자산 시장이 굉장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끝나버리면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연말 분위기도 뭐 사실 뭐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가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났다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산 시장까지 축 처졌으면은 기분이 더 안 좋을 뻔했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도 안 가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맨날 보다가 수익을 보신 분도 꽤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 동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약간 좀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잖아요. 솔직히 그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도대체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무슨 죄인가. 그렇죠? 죄인처럼 그렇게 약간 여겨졌었는데 정말 이번에야말로 떵떵거리면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을 본 종목을 가지신 분도 빨리 만회를 해서 2026년에는
동학개미의 어떤 저력을 또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이 막 어거지로 끼어는 게 아니라 또 SK 하이닉스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또 SK 하이닉스를 봐야겠죠. 자,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붙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되어서 투자 경고 딱지를 떼고 나니까 헐헐 날아버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 미리 예고를 드렸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지수가 많이 안 올라요. 그리고 오늘 빠지는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갑니다.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지수가 5천을 가든 6천을 가든 그게 막 확산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갈 줄 알지만 다른 부분으로 안 갈 거라고. 오히려 더 이 초집중되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이래요. 승자 독식주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뭐 저기 투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51대 49든 50.1대 49.9든 상관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확 쏠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마이너스가 심화되는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그 SK 스퀘어라는 12의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느닷없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지분, 그 가치 때문에 지금 저렇게 오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주도주를 갖지 않으면 5천을 가건 6천을 가건 계속 헤맨다는 겁니다. 5천, 6천을 가도 내 종목은 안 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상대적인 굉장히 지금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원리를 알더라도 솔직히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죠.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깨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천만 원 뭐 그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옆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막 마치 그 무슨 장난감 게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이 원리는 항상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죠. 지금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합쳐서 이제 비중이 30%가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중이 한 24인가 25였을 거예요. 연초만 해도. 지금 이게 가속화돼서 3분의 1이 이 두 종목에 쏠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랑 SK 스퀘어 이것도 사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분신과도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그리고 삼성 뭐 반개로 치면 바이오로직스까지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이 그룹에 대한 어떤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명심을 해서 어떻게든 저쪽으로 좀 가려고 이제 내가 자석에 힘은 없더라도 자석처럼 끌려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돼요. 2026년에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도주를 갖지 않고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까를 공리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뭐 돈이 생겼다고 물타기를 했다가는 정말로 2026년에는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질까요? 주변주들 안 간 게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꺾이고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막 꼬꾸라져가지고 다른 종목이 막 슈팅스타가 탄생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그 생각을 지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마지막 날에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자, SK 스퀘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위 안에 진입하면서 지금 끝나는 흐름이고요. SK텔레콤하고 지금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업개요 보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업개요는 한 4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2000시에 본사를 뒀다. 그래서 뭐 2000 맨날 그러니까 쌀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는 2000 하면 SK 하이닉스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분기 누적 38.5% 증가, 영업이익 82.2% 증가, 당기순이익 135% 증가했죠. 저게 이제 4분기 실적까지 더해져서 내년 1월에서 뭐 2월 사이에 만약에 실적이 나올 때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저 4분기 실적이 이미 반영되어서 주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4분기가 8, 9, 10, 그다음에 10, 11, 10이잖아요. 근데 10, 11, 11을 모아서 다음 연도 1월 달, 2월 달에 발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 나온 실적을 이미 보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기업의 재무제표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만약에 캐치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캐치하는 방법을 사실 모를 때는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으로 해서 오르는 부분을 캐치해야지 더 빠른 속도로 그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나 하는 이유를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나오는 2025년도 4분기 실적 요거를 보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HBM 가격도 또 오를 것이고 엔비디아나 AMD의 GPU 가격도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 가장 좋은 거잖아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때는 수요가 그만큼 받치니까 올리는 거죠. 만약에 성심당이야 가격을 유지하지만 예를 들어 성심당 같이 오픈런하고 너무나 잘 팔리고 지금 겨울에도 줄을 몇 바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가격을 올려도 줄을 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픈런 줄이 싹 다 없어지고 파리가 날린다. 그럼 가격을 낮춰야지 그러면 케이크 다 버리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 HBM이나 GPU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AI 저 추론 시장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죠.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스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칩의 어떤 성능과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은 천천히 많은 방대한 양을 쌓아갈 시간이 있는데 추론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인공지능 LLM들이 바로 답변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빨리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걔네가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선 GPU의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능보다는 이제 전력 대비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GPU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해서 요즘에 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구글의 TPU라던가 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 조금 부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거 요 수요가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나죠. 왜냐하면 구글의 TPU도 그리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도 그 옆에 같이 SK 하이닉스의 HBM을 탑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내년도도 지금 밝다. 오늘 65만 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종가상으로 아마 이 큰 오후에 변동이 없는 한 65만 원을 수성하고 딱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 오늘 이거 있었죠. 왜 도대체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 종목에다가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이냐. 물론 SK 하이닉스에 투자 경고 딱지 붙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 투경 붙었네 조심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뭐 나쁜 지금 상황이어서 투자 경고가 붙은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아는데 그래도 투자 경고가 이 시총 2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대책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29일 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관련 시장 감시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이 시총 기준으로 상위 100위 이내의 대형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 요건도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딱지가 붙은 이유가 1년 동안 주가가 200%가 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투자 경고 딱지가 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그래서 바꾼 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200포인트 초과해야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완화를 했습니다. 더더욱 많이 올려 허들을 높여버린 것이죠. 허들을 높여버렸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통해서 저번에 그 커뮤니티에 보여드렸죠. 누가 SK 하이닉스의 투자 경고가 풀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놓으셨잖아요.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도대체 왜 시총 2위 종목 갖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 경고가 이제 걸리지 않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고요. 투자 경고 딱지마저 떼고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경고 딱지가 떼지고 나서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근데 투자 경고 딱지가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떨어진다는 분도 꽤 있었거든요. 투자 경고 딱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떨어진다. 근데 오히려 오늘 급등해 버렸네요. 자, 어제랑 이어서. 자, 한익 진짜 미쳤나 봐 하면서 저 웃음을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옆 사람이 또 질투할까 봐 참으면서도 웃음을 이길 수는 없는 그거죠. 그렇죠. 자, 수익 인증 게시판 되면 먼저 도망가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 인증이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수십 개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150%, 180%, 19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경계심을 이렇게 올렸어요. 너무 수익 인증이 많다. 이렇게 수익 인증이 많다는 것은 고점의 신호 아니겠느냐 하는 일단 경계적인 댓글이 또 있었고요. 자, 한익이 한익하네 하면서 뒤에 하트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하트 이모티콘을 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익이 한익하네 있었고. 자, 이분은 이제 자, 이런 분들이 자, 우리 무슨 괜히 막 뭐 나 수십 년 했다고 솔직히 수십 년을 하건 1년을 하건 그 기간에 따라서 뭐가 실력이 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100% 비례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10년을 해도 손실 보는 사람 맨날 손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뭐 했다고 이제 기간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수익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뭐 이제 시작한 지 1개월 된 주린이라는 사람들 보고 되게 무시를 합니다. 참 오만한 생각이죠. 자,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보니까 4주를 사셨나 봐요. 근데 정말 좋은 성과가 나왔죠. 물론 우리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경계심을 갖고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주를 사셨는데 346%가 와,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이네요, 정말. 346%가 올라서 다른 주식 마이너스를 한익이 메꿔주고 있답니다.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자, 정말 첫 경험인데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시면서 출발하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아직도 안 팔고 계셨다니까 언제까지 가져가실지 한번 2026년에도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바이오가 좀 마이너스가 심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1, 2부터 20위까지 지금 요 6위 HLB랑 7위 코오롱 티슈진 빼고 20위 이오테크닉스가 오르긴 하는데 그 반도체 종목 제외하고요. 바이오 로봇이 다 빠지고 있죠. 2차전지까지. 근데 HLB 코오롱 티슈진 2개만 딱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얘기 드렸죠. 요 두 종목은 원샷 원킬 신약 개발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기술 수출 플랫폼 위주로 오르다가 오늘 얘네가 좀 오릅니다. 자, HLB 뭐 기업 개요는 많이 봤으니까 오늘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슈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네,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이 지금 학동에다가 말이죠. 진양곤 회장님이 오셨고 여기 HLB 그룹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현대 라이프 보트였어요. 원래 구명정 만든 회사. 근데 HLB를 어떻게 바꿨죠? 휴먼 라이프 베러로 바꿨거든요.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 멋있게 바꿨죠. 현대 라이프 보트에서 저렇게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구명정이 더 이상 주력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동역에다가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HLB 글로벌 이 계열사를 한 공간에 다 집결시킨 요 본사를 만들었다. 요 소식이 있었고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아주 뭔가 HLB가 향후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고 자, 그래야 다음 달에 싸도 5만 양 위에서 놀다 쏘자. 그렇지. 쓰리계좌 풀 양전 나이송 이분은 지금 52,400원 5만 원 이상에 있다는 것이 그냥 안정적으로 느껴지시나 봐요. 그리고 세 계좌가 있으신가 본데 다 양전으로 플러스 되면서 끝났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으시겠죠. 자, 니마 떠나지 마오. 아직 본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떠나고 그려. 잘 버텨온 만큼이겠죠.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다독거리는 거예요. 다른 거 잘 간다고 떠나지 말고 HLB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우리 믿고. 자, 긴잠에서 깨어나 이제 달릴 때가 왔는데 나가는 거 그 후에.
1월 달에 지금 FDA 신청 부분이 있잖아요. 세 번째 도전. 그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고요. 5959 짜란다. 그러니까 지금 HLB도 충성 팬이 많으세요. 진한곤 회장님 곤사마라고 피켓 들고 젊은 사람들이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보도 자료 많이 보셨죠. 진한곤 회장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HLB를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응원의 댓글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HLB랑 코론 티슈 신약 개발 업체가 오르는데 2026년에는 저 두 종목 신약 개발 업체만 마저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럼 바이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자,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는 하이닉스 커뮤니티에서 꼽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인 만큼 정말 어울리는 밈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것도 완전히 AI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데, 자, 둘 다 들고 있으니 너무 좋지, 깔깔깔. 자,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은 정말 든든하시겠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통합. 지금 코스피 시총 30% 비중을 넘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합세해서 저렇게 강하게 가는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정말로 코스피에 든든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너무나 든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각각 가지고 계시거나 같이 갖고 계신 주주분들 저렇게 어깨동무해서 2026년에도 새로운 어떤 주식의 지평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저 그림과 같이 한번 밈을 흉내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들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 깔깔깔깔깔깔깔깔. 연말 휴장을 앞두고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고치 4,22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는 4,221포인트인데요. 오늘 이를 경신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하락과 함께 조금은 지지부진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22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뒤로 조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 0.18%가량 약보합 4,2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922선 지나가고 있는데 대형주 코스피 200 보시면요. 지금 강보합입니다. 대형주 코스피 200만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의 상승만이 코스피 시장에 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수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는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1,400억가량, 기관은 2,800억가량 파는 가운데 개인이 4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똑같은데요. 외국인 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개인의 4천억가량의 강한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도 바로 열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20원 선까지 내려왔었는데 오늘 일단은 1,430원 선을 넘어서며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7원가량 개장 직후 올랐습니다. 1,43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강화 기대감 속 저출산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내년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정부는 지난 26일 제3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부모의 돌봄 시간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은 24년부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면서 인구 소멸국 5명을 벗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4년 0.75명에서 25년에는 0.8명, 그리고 내년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으로 예상되면서 상승세가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영유아식품 전문업체 에르코스는 장 초반 19%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그래도 여전히 7.88%가량 오름세 14,370원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 급등했는데 많이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2.25%가량 상승 5,000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저출산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 1% 넘게 오르면서 4,49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미국 정부가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늘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B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8월 말 미국은 B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는 B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장비 반입에 대한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좋은 소식이죠. 이와 함께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2만 원 선 넘어서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오늘 12만 1,200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 시간 12만 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오늘 65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65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거의 66만 원 선에 근접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1%가량 상승 6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36만 9,50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 시간 6%가량 상승 36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창업주 박순재 회장이 물러나고 전태현 부사장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전문 경영인 대표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6일 공시했는데요. 전태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2020년 알테오젠에 합류한 이래 글로벌 사업개발 부문을 총괄하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미국 머크와 피아주사 제형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변경을 체결하는 등 해외 대형 제약사와 연속적인 플랫폼 계약을 성사시켜 왔는데요. 알테오젠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기업 운영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요.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차세대 핵심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과 함께 알테오젠 주가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알테오젠의 주가에는 힘을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5%가량 하락 전환 44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도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그리고 SK 투톱의 전고점 경신과 함께 코스피도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전방위적인 후풍이 퍼지지는 않고 있고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뉴스 들어보니까 알테오젠 대표이사의 교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기업 분석 좀 든든히 챙겨드릴게요.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선 주가 측면에서 지지부진했다가 최근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 지지부진했던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에서 아마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경쟁 상황에서 할로자임이 이제 의도적으로 EU에 많은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독일이 이제 가처분 인용 비율이 높다. 가처분 인용 비율이 한 70%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도적으로 이제 가처분 인용 비율이 높은 독일을 타겟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알테오젠의 특허를 갖다가 한 번은 직접적으로 한 번은 간접적으로 이제 특허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가처분을 냈는데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주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이제 잘못된 그 거래고, 그러니까 잘못된 매도고, 그 오히려 그때가 이제 그 수익 창출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번에 그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옵션에 대한 계약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그때 이제 매도가 사실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공시는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 공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맞죠? 예. 그래서 26일 날 이제 알테오젠에서 이게 좀 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공시했냐면은 어떤 기업인지도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규모도 말하지 않았지만 옵션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홈페이지에 한 7시 한 26일 날 오전 7시 56분쯤 얘기했습니다. 뭐 장 이적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거는 좀 약간 그 알테오젠이 주주들을 갖다가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내용을 그것이 뭐 그 공시 의무사항이든 의무사항이 아니든 간에 해당 주가가 도움이 되고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억울한 측면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자율공시라는 이름으로 공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자율공시라는 이름 공시하지 않고 알테오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주주나 알테오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일 홈페이지 와봐라. 뭐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홈페이지 공지를 해도 그 즉각 이제 기사화되니까 별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둘러댈 수 있지만 당연히 그 기자들이 그 기사화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알테오젠 직접적으로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꼭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그걸 갖다 공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깔끔한데 알테오젠은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알테오젠이 시총 24조, 25조 육박하는 기업답지 않은 코스닥 1위 기업답지 않은 그런 어떤 IR에서는 좀 그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로 이전을 하니까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더 이상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월 5일 날입니다. 12월 5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허 독일에서 가처분 인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52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43만 밑으로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방송을 드리면서 아니 만약에 이제 그 할로자임의 주장이 맞다면 독일이 이제 가처분을 인용을 해줬지만 그 독일 법원의 특성인 거고 만약 할로자임의 주장이 맞다면 주장이 결국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 피하 지방 그 기술이 특허가 없고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알테오젠의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한 MSD, 산도스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실은 그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허가 없다면 알테오젠에게 왜 그 엄청난 그 로열티를 주면서 가져옵니까? 자기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쓰면 되죠. 이런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사실은 이건 의도적인 흠집내기고 이때 오히려 그 과매도로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때 남아있는 자금을 갖다가 투입을 하시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옵션 거래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옵션 거래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거래 규모는 뭐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네, 이걸 보면 어쨌든 뭐랄까 좀 애가 다른.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알테오젠에게는 호재인 거죠. 그렇죠. 알테오젠은 호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도대체 누구랑 그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나오지 않고 규모도 나오지 않고 다만 옵션을 갖다가 우리 계약을 체결했어라고 얘기하니까 옵션이라는 게 뭡니까? 이 조건부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계약은 이번 옵션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결국 알테오젠이 자기들이 필요한 그 고객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주면 고객사가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부 계약인데 조건부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날 주가가 장중 4% 이상
올라갔어요.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12월 5일 날 독일에서 벌어졌던 그 다음 주에 독일에서 또 한번 가처분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가 내려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알테오젠의 기술의 특허가 실체가 없다라고 주장이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만약 특허가 실체가 없다면 옵션을 거래를 한 데에도 다국적 제약사로 보이는데 다국적 제약사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미 이슈가 다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MS라든지 산도스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다 이 이슈가 표면화되기 이전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표면화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곳이고 이번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급락한 다음에 다시 옵션 거래를 갖다가 계약을 체결한 곳은 자기들이 특허를 갖다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알테오젠의 특허는 유효하고 할로자임은 흠집내기 불가하다라는 맥락에서 옵션 거래를 체결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가 그 차트상에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실 때 나는 사실은 뭐 특허도 잘 모르겠고 알테오젠 할로자임도 잘 모르겠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알테오젠과 엄청난 그 수조 원대 라이센스 아웃을 지불하기로 한 머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산도스라든지 다이치 샹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엄청난 특허 인력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알테오젠 특허를 갖다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신뢰하면서 사실 독일에서 가처분 인용한 것이 뜻밖이긴 하지만 나의 어떤 투자 관점, 투자 목적은 갖다가 훼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과매도라고 해석되는 그 분야에서 오히려 내가 남아있는 잔금,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금에서 20%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할 때 20%를 넣다가 그다음에 그 비이성적으로 반응했던 사건이 희석돼서 주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20%를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년에 100% 이상 수익은 보장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기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옵션 계약 뭐 정확한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한 방증이다. 이렇게 느끼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 교체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뉴스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체된 분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였죠. 박순재 대표가 창업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이제 역임을 하셨죠. 근데 이제 물러난 거고 새로운 대표는 누구인지 그 이력을 좀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좀 연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테오젠이 박순재 대표가 이제 그 LG화학에서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시다가 창업을 했어요. 부인과 같이 창업을 했는데 알테오젠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24조. 그러면 사실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신한투자증권 70만 원을 갖다가 목표 주가 잡았는데 그렇다면 알테오젠 주가는 뭐 전체 시총 40조가 됩니다. 엄청난 시총이죠. 그 정도로 그 창업을 해서 시총을 일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 성공한 창업가인데 이분이 이제 26일 날 전격적으로 이제 전태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바꿨다라고 알테오젠 공시를 했습니다. 대표이사 바꿨으니까 공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박순재라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특허랑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대표이사 바뀌니까 좀 마음이 이제 좋진 않을 수도 계십니다. 근데 전체적인 어떤 수치를 보면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순재 대표가 나이가 어떻게 됐냐? 올해로 71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71이고 내년에 2026년 넘어가면 당연히 72이 되시는 거죠. 72라도 해도 정정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왕성하게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70이 넘어가시면 젊은 세대 40이나 50이나 60만큼 왕성하게 회사를 일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후임 신임 대표인 그 전태현 대표 같은 나이가 어떠냐? 정확하게 60입니다. 그럼 내년 61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이 사실은 알테오젠 전체를 갖다 물려받아서 알테오젠을 총괄 경영하기는 왕성하고 건강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CEO가 중요하기 때문에 CEO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벌 총수들의 좀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어떤 보도자료나 사진을 낼 때 그 사진이 20년 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재벌 총수들이 지금 70이 넘고 80이 가까웠는데 이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온갖 그 추태가 다 벌어집니다. 왕자의 난이라든가 뭐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갖다가 움켜쥐면서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나이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가 71에서 내년 72 넘어가니까 이때 자기보다 11살 어린 오랫동안 알테오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부사장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준 것은
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태현 대표의 이력을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적절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태현 대표 이력이 뭐냐면 원래 전태현 대표는 생화학 박사예요. 미국 생화학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분이 예전에 인터뷰하신 게 있는데 내가 생화학 박사를 받았는데 내가 생화학자로서 그렇게 큰 엑셀런트한 연구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생화학 박사를 받았지만 여기다가 로스쿨을 가겠다. 그래서 내가 생화학 박사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로스쿨 가서 이 법조인으로서 변신했을 때 특허 전문가로서는 내가 좀 앞으로 내 미래 인생이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로스쿨 갔다 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허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이것도 병폐인데 변호사를 갖다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연수원을 나온 다음에 간단한 시험만 보면 다 변리사 자격증을 줘요. 이 이공계에 그 커리어가 없는데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건 미국은 그렇지 않고 미국은 정확하게 이공계 커리어가 있고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이 변리사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태현 대표는 그런 변리사 업무를 볼 수 있고 특허 전문가다.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박순재 대표가 알테오젠이 앞으로 거쳐야 될 많은 일들이 중요한 기술 개발을 했지만 빅파마들, 글로벌 빅테크들, 빅파마들과 라이센스 아웃하려면 그게 다 그 특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태현 대표를 영입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MSD, 키트로다에 엄청난 계약을 갖다가 성사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아예 그냥 대표로서 물려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알테오젠이 주가가 50만 원 갔다가 4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가려면 결국 라이센스 아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사실은 알테오젠 내부에서 전태현 대표만한 인물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제 타당한 견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데에서 비즈니스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을 예. 그래도 픽했다라는 걸로 좀 들립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금액이 굉장히 좀 탑 중에 탑 2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략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근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제형으로 바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도 갖고 있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이렇게 주가 빠질 때 그런 매수 담는 전략 필요한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그 전태현 대표의 어떤 그 스톡 옵션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전태현 대표가 24년 3월에 27,000조 스톡 옵션 받았습니다. 근데 행사가가 무려 21만 3,500원. 그때로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야, 전태현 대표가 21만 3,500원 받았으면 도대체 알테오젠 주가 40만 50만 원이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야, 너무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50만 원 갔으니까 전태현 대표가 스톡 옵션에 스톡옵션 행사가를 21만 원으로 받은 것은 타당한 수치였다. 결국은 전태현 대표가 자기가 더 많은 연봉을 받기보다는 주식으로 스톡옵션 받았다는 것은 전태현 대표 입장에서도 알테오젠이 나중에 50만, 60만 원 간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24년 3월에 스톡옵션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인지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알테오젠 주가가 1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전태현 대표가 2만 7천 주 갖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얼마 되냐? 전태현 대표의 알테오젠 시총물 자사주만 270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전태현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알테오젠의 이번에 옵션 거래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내년에 어떤 주가를 갖다 가늠하는 더 중요한 어떤 재료라고 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한투자증권이 그 알테오젠의 이번 옵션 거래 아니 어떻게 계약 상대방도 모르겠고 규모도 알막했는데 이 점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신한투자증권이 뭐라 말했냐? 먼저 다급한 마음에 해당 고객사에서 일단 찜을 했다. 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들이 나름 최소한의 어떤 검증을 한 다음에 알테오젠과 본계약을 체결을 하는 그런 시도이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제목이 무엇이냐면 번호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번호표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빨리 본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계약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계약을 하는 데가 우리가 슈퍼에서 라면 하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하나 할 때 최소 2달, 석 달이 걸리면 잘못하면은 뭐 내가 오기까지 알테오젠과 계약이 3년, 4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3년, 4년 기다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큰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언젠가는 조만간 이제 특허 만료가 돼요. 특허 만료가 되면은 그때 바로 우수수 많은 어떤 그 복제약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해서 신약으로 탈바꿈하면서
특허를 갖다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SD가 알테오젠에다 몇 조를 주고 계약을 맺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블록버스터 다국적 빅파마들이 그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을 해서 나의 그 신약들을 갖다가 특허를 연장시키려는 의도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야 기다려봐. 지금 다 밀렸단 말이야. 그럼 3년 뒤에 갔는데 아까 말한 대로 특허가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낭패를 보기 때문에 먼저 찜을 해서 빨리 그 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수순이다라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해석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오늘의 알테오젠을 만든 증권사예요. 유일한 증권사예요. 알테오젠이 주가 올라가니까 여러 증권사 커버를 했지만 커버하지 않을 때 사실 유일하게 제도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가장 유망하고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의 그 옵션 거래도 신한투자증권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은 이제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나왔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돈 내고 줄 선다라는 제목으로 예. 목표 주가를 73만 원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 딱 하루 남았잖아요. 근데 내년에 왕자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투자를 어떻게 큰 틀에서 해야 되는지 마지막 조언 말씀도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장사 종목이 2,600개거든요. 2,600가 다 내 종목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2,600개 중에 사실 그런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한 평균 한 1년에 50개 정도 상폐가 돼요. 그러면 내가 보는 종목이 상폐가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보는 종목에 대해서 언제나 시시각각 눈여겨보면 정보를 다 습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총이 큰 기업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기업을 한두 개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은 아까 말씀드린 빅파마들이 계속 알테오젠에서 오퍼를 내고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한투자증권이 73만 원 목표 주가가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고 그렇다면 알테오젠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시야와 선구안을 좁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언제나 또 다른 종목이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ADR을 가시화한다면 가시화할 거라 여겨집니다. 가시화한다면 지금보다는 더블이 되는 것은 지금 60만 원, 66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더블이 되면 130만 원, 140만 원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총이 900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화된다. ADR이 된다면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도 주시하시면서 만약에 1월 9일 날이 ADR의 그 재공시 마감인데 만약 근데 SK하이닉스가 예상과 바르게 우리 ADR을 접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가 폭락을 했죠. 그때도 사실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100조.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PER이 지금 화면에서는 22배이지만 내년 영업이익을 받아들이면 PER이 지금 17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론 PER 11보다 더 낮은 PER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11월 9일 날 ADR을 갖다가 취소한다 해서 주가 폭락을 하면 그때 매수 기회하고 ADR을 계속 집행한다 그러면 더 많은 그 매수 기회가 1년 내에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내년 2월 이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는 보도가 되는데요. 예, 예. 내년에 좀 코스피에서도 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산타랠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 연초에 이제는 까치랠리가 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그리고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로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관리 방식을 조정하면서 급격한 운영 차질을 피하게 되며 오늘까지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건설 중소형주 그리고 저출산주 같이 이렇게 테마성 성격을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 중소형주가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 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 출범 소식에 오늘 건설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시총 규모가 작고 또 거래 물량이 적은 우선주의 급등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저출산 관련주 오늘 프리마켓부터 뜨거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그리고 돌봄 등 복지 지원 정책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소식 속에 에르코스 그리고 꿈비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로봇주 이렇게 폐장일까지 로봇주가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1월에 개최되는 CES 2016에 오늘까지도 관심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2차 전지주부터 내용 살펴보시면요. 어제 장을 마감하고 LNF가 테슬라와 2023년 2월에 계약을 했던 하이니켈 양급제 공급 계약의 규모가 3조 8천억 원에서 973만 원으로 변경했다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LNF는 물론이고 2차 전지주 섹터 전반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제까지만 해도 맑았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강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LNF 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안타증권에서는 이번 테슬라 계약 종료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악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업 회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내놓았고요.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아침 공시를 통해서 이 폴란드와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탄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오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흥미로운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덴티움 주가도 맑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 있다며 내년도의 실적 회복 그리고 자사주 소박에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 오늘 12만 전자가 됐습니다. 시가총액도 7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아침 공시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 재평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상 12월 3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내일은 휴장이고요. 새해 첫날 1월 2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